시장이 이상합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집값은 오르고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인데 은행 예금이 역대 최대로 올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 버블, 나스닥의 과한 성장에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를 지나오던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 금리를 더 내리고 돈을 더 풀어놓게 되자 한 번도 겪지 못한 유동성이 전 세계 시장에 풀렸다는 분석입니다. 이 유동성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분석을 해보고 미래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기적과 같은 선방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건데 이걸 놓고 뭐 맞는 말이다, 지나친 낙관론이다, 아니면 낙관론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나서서 경기 불안을 자극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냥 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 대통령이나 뭐 정부 위에 있는 분들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비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비관적으로 보기만 하면은 뭐 실물 시장, 주식 시장 다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좀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으니까 좀 그런 극복하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 좀 비중을 조금 더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좀 어떻게 됐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V자 그 일부는 그냥 V자 회복까지는 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보면은 V자 회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 5월 가장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죠. 국내 통화량, 광의 통화 M2라고도 흔히 부르는데 이 통화량이 3천조 원을 넘어서 3,054조 원 가까이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게 역대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었다고 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난 거거든요. 뭐 이유라고 한다면야 당연히 추경 그리고 한국은행의 뭐 한국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의 유동성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유동성을 보면은 지금 그 M2는 지금 한 5% 증가했는데 보는 통화는 한 9% 증가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간단하게 통화 승수 요 숫자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8 정도 나오는데 통화 승수가 8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건가요? 불안하다는 건가요?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현금을 늘리긴 했지만은 이 현금이 많이 유통되지는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런 힌트가 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됐다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 돈을 계속 어떻게 소비하거나 그렇게 쓰지는 않고 그냥 좀 가지고 있다. 그런 좀 염려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취지는 이렇게 유동성을 늘린 이유가 그 기업들 돕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받은 개인들이 이제 그 소득은 어느 정도 가져가서 소비를 유지하거나 네, 뭐 자영업자를 돕는 그렇죠. 역할도 있을 거고요. 그런 취지로 일단은 이 유동성 증가의 목적을 봐야지 그렇게 해서 유동성이 아주 늘었다 뭐 줄었다 그것보다는 이 유동성이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목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동성이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또 다른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은행권 예금 규모 추이인데요. 이 100조 원이 넘게 상반기에만 100조 원이 넘게 늘었는데 이것도 또 역대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예금 규모가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늘었나 봤더니 또 수시입 출식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 실패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으로 돌아야 될 돈이 은행 그것도 수시입 출식 예금에만 쌓이고 있다라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실패인지 아닌지는 지금 그 은행 예금이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회전 속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전 속도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돈이 얼만큼 일단 돈이 돌고 돌면서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그 수입을 가지고 내가 당장 쓰지 않으면 일단 은행 예금에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 예금이 올라간 것 그 자체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이 돈이 주인이 몇 번 바뀌느냐.
그 회전 속도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회전 속도도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예. 그래가지고 그게 첫째 염려가 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돈이 진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느냐 거기에 좀 의심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부가 그 지원을 했을 때 그때 피해받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줘야 됐었는데 좀 그 피해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뭐 다 뭐 기본소득 비슷하게 이제 줘야 된다 네, 그런 논리가 재난지원금이 있어가지고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외국 통계를 보면은 좀 그렇게 미국도 역시 한 $1,200를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줬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별로 안 쓰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많이 썼다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미국도 저축률이 좀 늘었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자체의 가치도 좀 이상해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흥국 통화 가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걷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지폐 한 장 한 장의 가치가 나빠지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라는 전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3월에 1,300원 가까이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100원대로 1,200원대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환율은 조금 좀 뒤로 난 다음에 통화량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면은 거의 모든 세계에서 지금 통화량을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한 2008년 이전에는 통화량을 늘리면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그 합리적 기대론에 따라서 한 생각이지만 통화량을 늘리면은 본원 통화를 늘리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늘리면은 그러면은 통화량이 거의 자동적으로 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 이후에 예측이 깨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앙은행들이 본원 통화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별로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요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본원 통화 증가해서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물 수요가 높아져야 된다. 지금 추측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원 통화가 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데 쓴다. 앞서 말했던 저축 이야기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M2 증가가 본원 통화 증가율에 비해서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좀 증가율이 옛날보다는 좀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좀 2008년 이전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같이 통화량을 많이 풀었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늘어야 되고 지금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금을 쓰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예. 그렇게 보는 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파는 그렇게 통화량이 늘지 그렇게 아직까지 사람들이 계속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실물 수요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수요가 늘어날 때까지 계속 쌓여만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본다는 거네요. 예, 지금 일단은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환율 문제는 거기에 좀 분리돼 가지고 진짜 그냥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출하기 위해서 신흥 시장에서 수요가 수출 수입 수요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독감 때문에 전 세계 수요가 떨어지니까 신흥국에서 이제 선진국에서 신흥국서부터 사는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환율은 그쪽에서 설명되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선진국은 지금 다 코로나 독감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미국만은 선진국 중에서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5월 내지 6월에서는 그래도 반짝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았었는데 지금 거의 다 6월 말서부터 7월 되는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게 그런 달러와 예측을 같이 하니까 하락의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 시장도 좀 과하게 오르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소위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도 오르는데 안전자산도 함께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뭐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런 식의 전망까지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단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과거에 뭐
중미의 외환 위기 때 또는 아시아 금융 위기 때 그리고 또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런 하여튼 국제 경제가 좀 불안했을 때 보면은 예. 자산이 가는 데가 현금, 달러, 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게 달러로는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국만 지금 그렇죠.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가는 데가 그 금하고 그리고 현금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은 거의 선진국의 모든 그 금리가 지금 0%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좀 수익률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그 국제적으로는 주식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부동산 시장으로 좀 이번 이렇게 그 금리가 낮은데 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돈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이나 현금 좀 안전성을 중요하는 사람들은 금이나 현금으로 돈이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쭉 자산을 봤는데 지금 거론된 자산들 대부분이 사실 돈이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게 안전성 여부에 상관없이 또 신흥국과 선진국 여부 상관없이 지금 주식시장이고 뭐고 다 활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이 쭉 설명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연이은 정책으로 풀린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몰려가면서 이 자산 시장이 과상향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 계속 실물 경기에서 돌지 못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같은 데로만 자금이 쏠리게 된다면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산 시장의 왜곡은 왜곡대로 발생하고 이런 식의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유동성을 늘리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있는 기업들, 피해를 받은 개인들한테 이런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금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래서 만약 피해받은 사람이 이렇게 정부에서 현금을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그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이렇게 소득이 들어왔으니까 이 돈을 부동산 시장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 그런 사람의 현상이 입장이 판 되는 사람의 거죠? 입장. 네네네. 그래가지고선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동성이 피해자한테 갔지만은 피해자는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쓰면서 그렇죠. 이 돈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서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예. 우리가 유동성을 그렇게 본다면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죠. 피해받은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이나 뭐 주식시장의 과잉을 막기 위해서 규제 가지고 할 수밖에 더 없지 않느냐. 또 재정 정책을 가지고 뭐 세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재정 정책을 사용해 가지고선 그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돈이 집중돼서 그 피해받은 사람들한테끼리만 돌게 만들 수 있든지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더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예. 상태로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독감을 어느 정도 극복한 다음에는 이 유동성을 서서히 어떻게 걷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서부터 걷어들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